뭔가를 혼자 해도 좋지만 함께 할 때 얻는 기쁨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결국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사람 공부일 텐데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기에 사람 심리를 배워가면서 더 나은 관계와 지혜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이 책의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이종주 지음, SB 출판, 사람을 읽으면 인생이 즐겁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의 부담을 줄인다. 심리적 연출의 마술. 때마침, 좋은 기회, 가까운 곳까지.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는 선배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서 그가 있는 시골 연구실로 원고를 청탁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 편집자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일을 처리하고자 했다. 선배는 그러면 좋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편집자가 자신이 내려오겠다고 했다. 그때 선배는 미안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다. 부담스러운 감정이 점점 경계심으로 발전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원고를 청탁하기 위해 서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이지만 이쪽의 심리적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막상 만나면 그의 성의를 봐서라도 떠맡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혹시 마감 기일이 상당히 촉박한 원고는 아닐까? 그래서 결국 전화 단계에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 편집자가 이와는 약간 다르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때마침 제 고향이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일도 있고 해서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때마침, 좋은 기회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탁하는 일의 내용도 딱딱하게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상대방이 때마침을 강조하면 이쪽도 때마침 가볍게 만나볼 생각이 절로 든다. 선배는 이런 방법에 몇 번인가 고개를 끄덕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 가서 보니 때마침 좋은 기회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고생보따리 원고도 많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 이런 방법이 효과를 낳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때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성이 부담감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근접성이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후자를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근접성의 효과라고 말한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 집에 가까이 있다던가 회사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있다던가 매일 아침 같은 전철을 탄다든가 하는 공간적 물리적인 거리상의 근접성이 그대로 심리적인 거리의 근접성, 즉 호의나 친근감을 주는 원인이 된다. 한번 찾아가기도 힘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은 법이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학생 기숙사를 무대로 근접성의 효과를 확인한 실험이 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서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한 이후 어떤 교우관계를 맺는가를 추적 조사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같은 방이나 가까운 방의 사람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친해졌다.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호의의 테두리가 넓어졌다. 다만 차츰 시간이 지나 기숙사 내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서로의 태도나 성격, 사고방식 등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취미나 관심, 태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친근감과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유사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접성이 호감을 일으키는 이유로 아래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친숙성이 증가한다. 근접성은 일반적으로 친숙성을 증가시킨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먼 곳에 사는 사람보다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반복된 접촉은 그 자체로서 호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유사성이 강하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산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사람들의 유사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셋째,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활용 가능성도 크다.
이웃집 사람은 시간이나 거리, 노력 등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일을 서로 부탁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이나 집을 대신 보게 하기도 쉽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항상 어울리게 된다. 넷째, 인지적 일관성을 가진다.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되도록 자신이 어울리게 되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여하튼 근접의 요인은 특히 초대면의 상대에게 유효한 교섭, 설득의 심리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가까이 있어서 라는 말을 덧붙여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꽤나 성가신 부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위 편집자처럼 특별히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일만 강조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거절을 자초하기 쉽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름을 자주 불러라. 호감도를 높이는 비결, 이름을 자주 부른다. 많은 상사들 가운데 특히 자기를 바라보고 말을 걸어주는 상사에게는 친밀감과 함께 깊은 신뢰감을 느낀다. 이러한 심리는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다. 오늘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 괜히 서성대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옆집에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반가운 동시에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설령 그것이 단순히 날씨를 주고받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이라도 상대에게 이쪽이 기분이나 호의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첫걸음이다. 단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접근에 들어가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다. 이름을 불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아관여 이론. 상사는 회사 복도에서 부하와 스쳐 지나갈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나 아라고 짧은 말이라도 덧붙이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면 효과가 크다. 이것을 해주게 보다는 누구누구씨 이것을 부탁하네 라고 이름을 부르는 편이 이쪽의 친밀감이 잘 전달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렸을 때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생겨날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상대의 이름을 불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심리 효과는 자아관여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유명사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방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여러 가운데 한 명으로 취급받지 않고 싶다는 기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지 않은가? 그만큼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럿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익명감을 없애고 상대에 대한 자아 관여 정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통솔하기 위한 첫걸음은 사람을 아는 것에 있다. 사람을 아는 첫걸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누구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누구 씨 요즘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이처럼 상대방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딱딱한 태도를 벗어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빈번하게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 친한 척하지만 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단순 접촉도 호감을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다. 한 실험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 사진을 피실험자에 따라 각각 1회에서 25회씩 보여주고 사진 속의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진을 자주 접촉할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펠탑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 파리 시민들은 거친 철골조의 괴물이 아름다운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파리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누구나 사랑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그저 단순하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증가한다. 미움과 싸움의 심리학. 미움은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닭 없이
쉽다, 나랑은 성격이 안 맞아 등의 이유로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는 지름길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결국 동료들로부터 고립되고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란 싸우고 있을 때 결점이 가장 잘 드러난다. 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상대방에게 적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따라서 서로 적의를 노골화하면 서로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싸움으로 확대된다. 결국 상대방과 서로의 결점을 욕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간파당한다. 어느 쪽이나 대단한 마이너스다. 회사 내의 한 부서에 2명의 대리가 있었다. 이들 모두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라이벌이었다. 부서 내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과장으로 승진할까가 항상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그런데 이들의 라이벌 의식은 2가지나 쳐서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기 일쑤였다. 인사이동이 가까워오자 이들의 사이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달아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의 결점을 물고 늘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도 몇 번 벌어지곤 했다. 과장이나 사원들이 노력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드디어 인사이동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과장 자리로 다른 부서의 대리가 승진되어 오게 되었고 2사람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서로의 결점을 욕하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점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된 것이다. 결국 2사람 모두 아직 승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러나 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투른 싸움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호의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상대방을 위하고 있는가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뒤로 가서는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벌인다. 이른바 반동 형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데 가면 내 욕도 할지 모른다고 경계를 하기 때문이다. 책은 담에는 남의 허물을 꾸짖지 않고 남의 비밀을 들추지 않으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로써 덕을 기를 수 있고 동시에 해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써도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 겉으로 드러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상대방은 언제나 적이 되기도 하고 자기 편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 적을 양산하는 것보다 자기 편이 많은 게 좋다는 것은 불문같이 사실이다.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몇 가지 상이한 양식들 때문에 왜곡과 부정확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편향성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일관성, 긍정성 편향, 부정성 평가라는 3가지로 나눈다. 첫째, 일관성이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한쪽만을 강조하는 식이다. 즉 좋지만 나쁘다가 아닌 좋다 혹은 나쁘다 하는 한쪽의 범주에만 집어넣는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정직하지만 간사한, 따뜻하지만 냉정한, 공격적이지만 소극적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이율배반을 피하려는 본능이기도 한데 무슨 땐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일관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해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재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긍정성 편향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일, 즐거운 경험, 좋은 날씨 등에 둘러싸이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 낙천성의 원리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불쾌한 일이라 할지라도 유쾌한 것으로 느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물보다 사람에 대한 긍정성,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성 평가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정적 특성이 긍정적 특성보다 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 특성이 기초한 평가보다 부정적 특성이 기초한 평가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갖는다. 따라서 부정적인 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편향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 나쁜 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쁜 점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나쁜 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좋은 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좋은 점만 보이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쪽에서 상대방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도 따라서 이쪽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나쁜 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이 본래부터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상대의 좋은 점만 찾고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좋아하게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나의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상대방을 보는 스스로의 눈과 기분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 적보다는 자기 편이 많은 사람이 보다 성공에 가까운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